출신 김서아라고 합니다. 저는 동남아 북한 식당에서 4년 정도 근무를 했고 2018년에 탈북을 해서 2020년에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기를 누리다가 서아 씨가 갑자기 탈북을 결정한 이유가 사랑 때문이라고. 무슨 사람? 식당에 자주 오시던 손님이랑 사랑에 빠져서 어디 나라 사람? 국수남 팔국인 한국 사람이랑 사랑에 빠졌어요. 거기에 사는 교민이었어요?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분이었어요? 아니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셨어요. 사업가. 네. 처음에는 탈북할 결심을 안 했어요. 네. 평양에 부모님도 계시고 또 충성심이 너무 강해서 난 탈북을 절대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항상 그런 마음을 생각하고 다지고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너무 이렇게 새벽까지 일하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네,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지만 사장은 제가 누워있으면 눈치를 주더라고요. 네, 친구들의 또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너무 서러웠고 이때 제가 너무 힘들어할 때 이 한국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매일 죽을 써서 가져다가 챙겨주고 저한테 정말 잘 챙겨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 뭐야 하고 너무 좋아하게 되고 제가 의지를 좀 많이 했어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사람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마음으론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탈북을 할 생각은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때 이 사람이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너 너무 힘드니까 평양에 들어가 이렇게 해서 제가 그래 나 그럼 평양에 들어가자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이 사람이 너 평양에 들어가면 어떻게든 내가 너희 가족이랑 너 탈출시킬 테니까 그냥 너 들어가 이렇게 남자 한 거예요. 선남자들 네. 문제야 진짜. 네. 부모님이랑 같이 못 나왔으니까 그게 속상하겠네요. 네, 일단 뭐 많이 속상하고 4년 만에 갔는데 북한이 진짜 너무 캄캄한 거예요. 아직 너무 많이 열악하고 제가 들어갔던 시기가 여름이었어요. 너무 더운데 전기는 오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외국에서 나 샤워했는데 가니까 샤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아이고야. 너무 열악한 걸 보고 북한은 아직 캄캄한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빛은 있지만 빛이 없는 세상에서 광명을 못 찾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마음을 굳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때 식당에 손님들이 갑자기 줄었고 또 그때 남북 정상회담이 있으면서 이제 금방 우리도 통일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희망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대북 제재로 식당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통일이 될까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치. 네, 내가 이제 언제 또 좋은 세상을 보겠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는 나는 탈북할 결심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굳히고 네, 결심을 했어요. 네. 딱 드디어 결심을 하시고 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실행을 딱 옮겨야 되죠. 네. 그 남자에게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날 그 사람이 저희 식당에 왔어요. 네. 제가 얘기를 먼저 했고 그 사람이 내가 밖에 차를 대기시켜 놓을게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사람이 먼저 식당 밖을 나갔어요. 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제는 나도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갈 수 있는 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층으로 올라가 보니까 3층에서 창문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저기요 낙하산 선수예요. 층에서 뛰어내린다고요? 네, 3층에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거기 유일하게 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나갈 수 있는 현관으로는 못 나와요, 1층으로? 못 나가요. 그 손님들이 나갈 때만 요리사 엄마들이 문을 열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네. 희한하다. 문을 걸고. 식당 문을 잠궈놓는다고? 원래 그렇게 문을 닫아놓고 했어요. 네. 먼저 10시, 밤 10시가 되면 대문을 다 닫아놓고 단골 손님들이 식사를 끝나고 나가면 요리사 엄마들이 따라가서 문 열어주고 손님 내보내고 이렇게 했어요. 네. 낮 시간에 탈출은 불가능하니. 네. 그렇게 해서 또 오빠가 그 사람이 그때 막 전화를 돌렸죠. 탈북할 사람이 있는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람들을 그때 섭외했어요. 다행히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이 대문 밖에서 기다린 거죠. 차를 대기시켜놓고. 네. 저는 3층으로 가봤어요. 3층에 가보니까 이렇게 지붕이 있더라고요. 네, 지붕에서 2층으로 내가 내려 떨어질 수 있을까 하다가 그냥 내가 떨어지면 그냥 다리가 부러지다 하겠지 생각하고 3층에서 2층으로 미끄러져서 떨어졌어요. 근데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무사하더라고요. 그래서 2층에서 1층으로 가서 떨어지려고 보니까 더 높은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고 보니까 옆에 난간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딱 매달렸는데 그때 그분이 달려와서 저를 안아서 차에 태우고 갔어요. 네. 이제부터 더 힘든 일이에요.
만약 당사자라고 생각해봐요. 외국에서 갑자기 동남아 어느 국가야. 맞아. 근데 북한하고 더 관계가 깊은 국가예요. 어찌 보면. 네. 자, 일단 차에 태웠어요. 차에 태우고 저희가 라오스로 갔어요. 멀쩡했어요, 몸은? 뭐 차에 타보니까 살이 다 찢기고 네, 스타킹이 다 찢어진 거예요. 근데 다행히 크게 다친 데는 없어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저희가 계획 없이 탈북하다 보니까 라오스로 일단 가서 저 탈북했는데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더니 라오스에서 갑자기 한국 사람이 너희들 한국으로 보내줄 테니까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 사람을 정말 믿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3천만 원을 줬어요. 줬어요? 네, 3천만 원을 주고 도와주세요라고 했는데 며칠이 지나서 5천만 원 주세요. 또 줬어요. 야, 그걸 다 이렇게 또 지나서 5천만 원 주세요. 이렇게 줬어요. 네. 총 얼마를요? 이렇게 주다 보니까 3개월 동안 이 사람한테 준 돈이 3억 원이었어요. 3억? 그걸 이 남자분이 다 네. 내주신 거고요. 네. 사기꾼이에요?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우리 사기 당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한국으로 가자 마음을 굳혔는데 그날 밤에 총을 들고 저희한테 찾아온 거예요. 이 3억 가져간 사람이? 네. 너희 3천만 원 내놓지 않으면 너희 신고하고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3천만 원 더 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저희 그분이랑 또 너무 무서우니까 3천만 원 주고 그 다음 날에 태국으로 넘어갔어요. 3천만 원 또 주고. 이게 현실. 네. 이게 범죄도시 그런 거지. 이 사람 좀 한국 사기꾼이었어요? 네. 한국 사람이었어? 네. 3억 3천 뜯어간 사람이 한국 사람이야? 야, 이런. 찾을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태국으로 가서 저희는 숨어 있었죠. 숨어 있고 가려고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협박을 하니까 너희 가는 순간 거기 내 사람 다 있어. 너희는 어느 대사관에 전화하는 순간 너희는 다 걸리게 생겼어. 이렇게 되니까 저희 그 사람은 어떻게든 우리가 숨어 있어야 되니까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한국에 가는 거를 포기했어요. 2년을. 교회 단체니 뭐 어디니 전화를 해보니까 지금은 도와줄 수 없다고 하니까 저희는 이제 한국에 못 가겠다. 나를 안 받아준다고 하니까 이제는 포기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도 저희가 또 한국 사람에게 협박을 당했어요. 또 당했어? 네. 왜 그래? 호텔 근처에서 계속 여러 번에 거쳐서 납치당할 뻔하고 네, 너무 무서워서 이제는 진짜 한국에 가야 되겠다. 어떻게든 한국에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에 우리 도와주세요. 네. 요청을 했더니 거기서 빨리 이민국 수용소에 들어가세요. 그렇지. 자수하고 들어가세요. 그럼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로 들어갔고 거기 수용소 생활을 하다가 네, 다행히 무사히 한국으로 왔습니다. 네. 태국에서 네. 일단은 라오스나 어디 딴 데 베트남 아무 데도 안 되고 일단 태국 가서 경찰한테 가서 노스코리안이라고 얘기하면 네. 유치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3주건 뭐 두세 달이건 네. 있다가 오는 네. 그게 가장 정석이에요. 해외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근로자 13명이 집단 탈출한 뒤에 어제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남자 지배인 1명과 12명의 여성 종업원으로 모두 같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한꺼번에 탈출해 입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당국으로부터 촉구되는 대화 상납 요구 등 압박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언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에 평양에 돌아간 중국 식당 종업원 7명이 통곡을 하며 나타났습니다. 집단 귀순에 한국에 온 동료 12명이 식당 지배인 허모 씨에게 속아 납치됐다며 돌려달라고 주장합니다. 밤과 불력에 눈이 어두워서 우리 동무들은 정말 순진한 처녀들을 남조선에 끌고 간 정말 우리 민족의 무엇이라고 봅니다. 지배인 허 씨가 평소 구타와 언어 폭력을 일삼았다며 그의 신상과 사진, 정체모를 통화 내역까지 공개하면서 국정원과 짜고 버린 공작극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종업원들은 나는 이 탈출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그쵸, 거의 특히 중국 같은 곳에서 탈북한다는 게
그것도 대인원이 12명이 그리고 저희는 식당에 있을 때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내가 탈북하고 싶다는 말을 친구한테 못하지. 할 수가 없어서 이 친구가 버이원한테 가서 법화를 할까 봐. 그렇지. 근데 저렇게 12명이 마음을 합쳐서 거기서 사장님의 역할도 있었겠지만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닌가. 어쨌든 이게 이 인원이 이렇게 한꺼번에 온다는 게 어려운 얘기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3명 중에 1명은 스파이다가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감시가 심한데 이 종업원 전체를 하나로 묶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도 굉장히 괜찮고 또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배인이 아마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지배인이 역할을 했다. 그렇죠. 이만갑에서 오늘 놀라운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명의 북한 식당 종업원들과 함께 탈북한 지배인님이시죠. 허강일 씨를 직접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016년 종업원 12명과 같이 한국에 입국한 닝보 주재 유경식당 지배인 허강일이라고 합니다. 쩌들썩했는데. 자, 지금 연결을 하고 있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저는 한국에서 2년 6개월 정도 살다가 제 사건으로 해서 좀 한국 사회가 좀 복잡했잖아요. 네. 그래서 또 불행하게도 좀 많은 곡초를 걷다가 미국에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미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 탈북 사건, 이때 탈북 사건 하면은 그때 당시에 한 장의 사진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사진 정말 많이 나와서 익숙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대체 언제 찍힌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버스 앞에서 여러 명이 고개를 숙이고 짐을 들고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덮어쓰고 이렇게 왔잖아요. 이 사진이 언제 찍힌 겁니까? 이게 2016년 4월 7일 날 저희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한국에 입국했거든요. 그래서 탈북민들은 또 한국에 오면 다 국정원 조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쪽에서 마련한 버스를 타고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센터로 왔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잠깐 거기서 누가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음날 뉴스로 나간 겁니다. 네. 그래요? 아니 사진 보면은 솔직히 이렇게 막 탈북한 느낌이 없거든요. 굉장히 옷도 막 되게 색깔별로 예쁘게 입고 있고 마치 이렇게 여행 복장의 느낌인데 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옷인가요? 네, 그렇죠. 본인들이 다 중국에서 구매한 옷이고요. 네. 솔직히 이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네. 더 좋은 들도 많았는데 정호원들이 중국에서 한국 문화를 많이 접했으니까 한국식을 많이 본땄죠. 네. 여기에 허강일 씨는 없는 것 같은데 아니면 여기 가발 쓰고 혹시 여자로 분명하게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 N 뒤에 보시면요 좀 잘 안 알려요. 사진에 확대를 해보면 제가 해코트 있거든요. 마스크 해코트에 남자 같은 분이 하나 있어요. 그러네. 우리 허강일 지배인님 같은 경우는 집안도 좋고 해외 유학 경험도 있고 나름 엘리트신데 어쩌다가 탈북하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2013년도에 1년에 한 몇 번씩 북한에 출장을 가거든요. 아무래도 청와도 있고 해외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해외가 있어서 평양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2013년 11월 달 장성택 사건이 터져온 겁니다. 정치적 야심과 음모가이며 만고역적인 장성택을 흉령의 이름으로 공화국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 그때 제 동창들도 많이 수총을 당했고요. 진짜 숱한 사람들을 죽는 걸 봤어요. 그리고 또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사람을 눈 가리고 묶어놓고 처음으로 장성택 사건 때 처음으로 고사포가 출연합니다. 그때까지는 사형을 북한에서 그렇게 처형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로 사람 쏘니까 진짜 사람이 시체가 조각도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장성택이 또 이런 방식으로 북한에서
비공개로 사용해 버린 거죠. 네. 그러면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내 형제 동포들이 죽는 거 보고 정말 분노했어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죽이냐고. 야.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이 북한이라는 정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나라는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진짜 뭐 옛날에 뭐 애국지사들이 왜 싸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싸우지 않았나? 나도 진짜 이 북한이 진짜 한국처럼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한반도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고 싶다 해가지고 싸우기로 마음 먹은 거예요. 그런데 또 막상 떠나자고 하니까 이게 또 정의든 정호원들이 이게 마음이 안 놓이더라고요. 이제 또 너희가 이제 돌아가면 진짜 또 북한에 가서 잘도 못 누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제 또 가서 한국 영화 보다가 수청되지도 않겠나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호원들이 뭐 진짜 이제 언제 또 이렇게 북한 정권에 언제 너희처럼 살겠나. 이제 이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제가 정호원들한테 한 사람씩 만나가지고 나 한국에 가려고 하니까 갈 의향이 있나 이렇게 제가 다 타진을 해봤어요. 대단하시다. 진짜 대단하다. 어떤 경로로 한국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4월 5일 날 원래는 밤 10시에 봉사가 끝나고 10시에 출발하려고 했었는데 그 점심시간 12시에 저희가 사고가 터졌어요. 일부 정호원이 그 국가보안부에 신고하러 사라졌거든요. 그때 또 안 가갔던 정호원도 있었어요. 그래서 2명은 또 안 가겠으면 가라고 했죠. 그리고 제가 나머지 정호원 14명을 데리고 급히 그 식당을 빠져나와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택시 6대 갈라타고 저희가 상해 그 푸둥공항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그 비행기 탑승하는 시간까지가 그 총 12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12시간 동안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또 이게 북한 정부가 중국 정부에 그 요청을 해가지고 진짜 중국 공안은 도로에 다 나왔댔어요. 그렇게 상해를 가서 상해에서 비행기를 타고 말레이시아에 왔거든요. 4월 6일 날 밤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입국하게 됐습니다. 바로바로 왔네. 원래는 14명 해서 저까지 15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뜻밖의 차 한 대가 붙잡힌 거예요. 아이고야. 네. 그 검문 시간을 봤다 나니까 비행기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때 그 공항에 못 도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좋아해가지고 정호원 13명에서 출발을 했죠. 그리고 또 거기에 2명에는 저희 조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장이 빨리 먼저 피하십시오. 그러다가 다 잡힌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12명을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목이 메이시는 이유가 뭡니까? 네. 그 정호원 2명을 끝까지 구출 못하게 너무. 마음의 불편함, 또 미안함, 아직도 그게 가슴에 있으신 것 같아요. 진짜 목숨이라도 붙어 있다면 진짜 통일이 돼서 뭐 만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무사히 왔던 그 인원들 어떻게 살고 있나요? 네. 북한 정권에서 진짜 상상도 못하는 진짜 생활을 진짜 한국에 와서 하고 있죠. 진짜 그들은 정말 그 자유를 얻은 걸 아마 마음속으로 정말 감사하게 여길 겁니다. 그리고 그들 솔직히 12명 중에 다 대학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아무래도 다 젊은 나이니까 2명은 그 대학을 중퇴하고 지금 결혼을 해서 애까지 낳고 잘 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부 정호원들은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살고 있고 또 다 대부분은 지금 아직도 대학생입니다. 네. 공부를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획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여기서 미국에 오게 된 거는 미국이 좀
그래도 전 세계에서 전 민주화가 잘 돼 있고 자유가 그래도 확고하게 잘 보장된 나라라고 저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제가 한국에서 실현하고 싶었던 북한 인권 운동을 못했지만 제가 이 미국에서 진짜 내 동포들을 빨리 해방시키고 진짜 우리 한반도가 통일이 되는 나라를 위해서 제가 여기서 또 새로운 이제 또 여기 있는 또 미국에 있는 탈북민들과 연대해서 이제 인권 단체를 하나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친절하게 음식까지 추천해 줍니다. 그러니까 길잖아요. 일을 하보다 남으니까 이거 기름이 많은 거예요. 매일 빨지 않고 냄새 나서 저희가 못 견뎌요. 거진 40명 되는 접대원들이 빨고 나면 옷을 말린 데가 한 곳에 있잖아요. 마르지 않아요. 다음날에 그걸 가지고 청소하고 식사하고 옷 입은데 양말이 젖어요.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좀 냉병이 좀 많이 오곤 하죠. 네. 그럼 정아 씨는 그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들 네. 그런 곳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세요? 네, 중국 길림성이죠. 길림성. 예. 거기서 3년 동안 일했어요. 오래 하셨네. 원래는 국가 규정에 1년 반이었지만 거기서 중국말 배우고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 교체하면 중국 쪽에서는 네 이렇게 안 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부분 3년 있어요. 저 거기 식당에 가봤습니다. 가봤어요? 예. 길림성에 있는데요? 예, 2번이나 가봤어요. 그럼 바뀌었네. 거기가 음식도 하고 무대 같은 거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 한복 입고 갑자기 한복 입고 막 들어오고 치시고 그런 것도 있었고. 가서 뭐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일과가 2계절로 나눠 있어요. 아침 8시 30분에 출근했다 저녁에 8시 반에 퇴근하는 조직이 있고요. 네. 아침 10시 반 정도 출근했다 저녁에 10시 반 내지 퇴근하는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또 생활청화가 있죠. 거기도 생활청화가 있어. 저런 데는 더 심하게 하지. 그리고 한 주에 한 번씩 대청소 날이에요. 근데 식당 안에 이렇게 불고기당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무로 됐는데 좀 먼지가 있죠. 그걸 계속 검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며칠 전부터 점심에 쉬지도 못하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그걸 닦거든요. 그러면 식당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야, 숙소랑? 아니요. 내일 쉬시겠다 하면 그날 저녁에 보이지런데 승인 받아요. 저 내일 휴식인데 어디 나가고 싶다 하면 휴식하는 아들하고 이렇게 짝꿍을 맺어요. 2-3명 이상 외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가지 못해요. 아, 혼자 안 되는구나. 네, 혼자 안 돼요. 내가 혼자라 하면 보이지런하고 같이 나가죠. 왜 얼마에 한 번 외출한다고요? 제가 갔을 땐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반년에 한 번 했어요. 아니, 그거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아니에요. 그리고 한 1년이 있다가 한 달에 한 번. 제가 오기 전에는 한 달에 5번까지 쉬었어요. 북한 식당 몇 차례 다녔는데 상해에 갔을 때 정말 신기했던 게 한복 입고 서빙도 하고 노래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한 달에 월급을 얼마나 받을까? 진짜 궁금하겠다. 제가 가져가서요. 일도 잘 못하고 중국말도 못한다고요. 중국 쪽에서 50원을 줬어요. 52원이요? 네, 50중국돈이죠. 예, 원래는 700원이 정해진 금액인데 일을 못한다고요. 50원을 줬어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그릇도 깰 수 있잖아요. 깰 수 있죠. 유리컵 깨면요. 이거 깼으면 가서 받쳐야 돼요. 이거 제가 깼다고 적어야 돼요. 그리고 혹시 누가 깼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면 매 접대마다 분할해요. 뭐 몇 전씩. 중국은 그 한 1,000위안이라도 받으면 물가는 싸니까 뭐 옷 한 벌이라도 사 입고 그러긴 하겠어요. 많이 사긴 하죠. 집에 보낼 수도 있지만 그걸 안 보내고 여자들이다 보니까 시집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끼는구나. 한국 손님들도 많이 네. 봤을 거 아니에요? 기억에 남는 한국인이 있었나요? 한 분이 있는데 저한테 금목걸이 선물해 준 분. 어머! 금목걸이.
목걸이를 수 있다니까. 선물해줬어요? 약간 사심 표현 아니었어요? 좀. 그렇지. 깨물어봤어야 네, 되는데. 제가 오기 전부터 그 손님은 단골 손님이었나 봐요. 근데 제가 와서 제 탁에 앉았는데 뭐 선물을 화장품 갖다 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얼굴에 뻐드라지가 좀 많이 났어요. 그러면서 한국 화장품 되게 좋다고 그걸 저한테 주는 거기서 못 받는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뭐 책 주더라고요. 자기가 그게 나왔대요. 잡지예요. 관심이 있어 이건. 잡지에 나왔다고요? 예. 사업하는 분인가 보다. 예, 사업 건설을 하는 분이더라고요. 건설하시는 분? 네. 좋아하는 거죠. 포지예요. 그래. 그런데 저는 그 사람하고 말하면 안 돼요. 너무. 어떡해. 슬프다. 원래는 손님들하고 많은 말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그래갖고 그거 받은 저 금목걸이 어떻게 됐어요? 금목걸이 마지막에 귀국하기 한 주일 전이죠. 한 달 전쯤 돼서 그 사람이 와서 목걸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목에 걸어버려요. 어머.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그걸 걸어고서 나왔는데 어떡해. 보여지더니 안 한 건 거예요. 세상에. 내놔. 그래서 접대하던 도중에 제가 다른 탁으로 옮겼어요. 그 사람을 접대를 못하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들어서 그 목걸이를 바쳤죠. 아까워. 그다음부터 난리 난 거예요. 지배인이 그날 저녁에 사장투쟁이 하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그거 받았다고. 반역자라고요. 뭐 이렇게 뭐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국을 다른 사람보다 한 줄 먼저 했어요. 네. 한마디로 잘린 거네. 잘렸죠. 아니 근데 북한에서 태어나서 자라시고 생활하셨던 분이 근무지만 그래도 해외에서 다른 문화, 다른 체제에서 생활하셨던 분이에요. 네. 그러다가 또 다시 북한이라는 통제된 국가에 다시 갔을 때 좀 불편하거나 그런 게 없으셨는지. 예,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어릴 때도 한국 드라마를 좀 봤거든요. 그리고 식당에 일하면서도 보여지던 눈을 좀 피해서 잠깐 보고요. 뭐 며느리 전성시대. 며느리 전 그리고 장군에서 저분 많이 봤어요. 대장군. 네, 대장군 봤어요? 네. 연생이. 와. 근데 저 북한 식당 한번 가본 적 있는데 전혀 모르는 척. 모르는 척 해야지. 아는 척 하면 다 잡아갈 텐데. 죽는데. 그러면 연예인들이 와도 알면서도 모른 척 해야 돼요? 모른 척 해야죠. 아, 연예인 온 적 있었어요? 홍콩 배우 온 적 있었어요. 홍콩 배우도 모른 척 해야 돼요? 아니요. 그건 모른 척 할 수가 없죠. 송영 알죠? 네. 잭기에 네. 그 사람하고 몸 띵띵하게 바보처럼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홍콩한 아저씨. 대박. 우와. 예, 제 탁에 앉았는데 옆에 팬들이 저한테 이렇게 책을 주면서 좀 사인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좀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에서 10월 달에 왔거든요. 그런데 한 7월 달쯤에 중국 남자를 알은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오면 제 탁에 앉고 다른 사람과 좀 달랐어요. 있다 보니까 그 사람도 좀 보고 싶기도 하고 귀국해서 한 2달 만에 탈북 시도를 했죠. 남자 때문에. 네. 그래서 다시 갔어요? 네, 다 갔어요. 만났어요? 만난 게 지금 제 애 아빠거든요. 와. 다행이다. 살아서. 야, 어마어마하다 진짜. 사랑의 힘으로 탈북하신 거네요. 진짜 이거는 정말 대단하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양에서 살다가 22살에 동남아 북한 식당에 파견이 돼서 4년 동안 근무를 하고 2016년에 한국으로 탈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일하다 보면 손님 중에 수혜 씨가 마음에 들어서 누군가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단골 손님 같은 거 생기지 않나요? 단골 손님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사람과 이제 사랑에 빠져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수혜
황일 씨의 마음을 흔든 그 남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떻게 뭐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아침에 이제 내려가서 예약판이라고 있는 이제 칠판을 봐요. 나한테 오늘 내가 무슨 봉사를 해야 될지 다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렇게 색자가 딱 박혀 있고 그 옆에 이제 내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이제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제 이 서빙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왔다 이러시더라고요. 봉사원 지정이 되는 거예요? 봤구나 지나가면서.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진짜 깔끔하게 이제 막 이렇게 차려입고 이제 손을 막 이렇게 부들부들 이렇게 떨고 계시고, 예. 이분이 왜 이렇게 이러시지? 막 그랬는데 갑자기 막 느닷없이 막 어릴 때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막 자기가 어릴 때 막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하면서 막 얘기를 막 하는데 저는 그렇구나 하면서 이렇게 허음만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좋았던지 이제 365일 중에 이제 370일 오는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예. 매일 출근했구나. 한 3개월쯤 됐는데 저한테 이제 이렇게 시계를 하나 이렇게 주시면서 나 너랑 한번 사귀어보고 싶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그래요 사귀자 이렇게 말을 못하는 나가지도 상황이죠. 못하는데. 예. 근데도 이제 막 직진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예. 안 될 사랑이니까 그냥 저는 여기까지만 그냥 잘 대해주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하루는 안 오신 거예요. 갑자기 연이 이제 분명 8시만 되면 이제 오던 사람인데 안 오니까 어떡해. 눈이 계속 이제 정문을 향하는 맞아 이거라니까. 어머 나 이 사람 너무 좋아하나 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드라마 대사야 뭐야. 네. 저는 엄청 받기만 해갖고 이제 뭔가 좀 보답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진짜 나도 모르게 오빠 똑 닮은 아기를 하나 가지고 싶다고. 세다. 어머, 셌는데. 저는 진짜 너무 고마운 마음에 그 마음을 전할 말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서로의 그 마음을 확인했고 네. 이제 깊은 관계가 됐는데 네. 어떻게 한국으로 가야겠다 이 결심을 하게 됐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제가 한 2년쯤 됐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한 20명인가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오빠가 이제 데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에 빨리 지정봉사를 들어가라고 해갖고 막 허둥지둥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제 가족분들이 누구 가족이요? 막 이제 젊은 여성분들도 계시고 막 아기들도 있고 막 이렇게 막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이제 그 세련됐던 그 여성분이 막 메뉴판을 보면서 나를 실컷 봤다가 메뉴판 봤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인사해 우리 엄마야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한국에서 오신 거예요? 예, 진지하게 오빠가 고민을 이제 털어놨더라고요. 북한 식당 애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빠한테 이제 가서 아빠 얘 만약에 데려오면 얘랑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도대체 어떤 애인지 우리 아들이 북한 가게 생겼는데 내가 놀랬겠어. 내가 가서 좀 봐야 되겠다 이러셔가지고 이제 상견례를 북한 식당에서 한 거네. 저는 저만 모르는 상견례인 거예요. 다음 날에 이제 어머니가 오빠랑 단둘이 오신 거예요. 예. 이제 마지막에 아줌마한테 와. 그러면 아줌마가 잘 해줄게. 그러면서 내가 너희 집안에 죄 짓는 거 알아?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감동을 받은 게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그 따뜻함을 못 느끼고 살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래 엄마한테 와. 이렇게 엄마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오라고 이제 엄마한테 오면 진짜 딸처럼 잘해주겠다고. 그 얘기 하는데 진짜 이거 배반하면 제가 천벌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시면서 우리 꼭 만나자 그러면서 이제
팔에서 그 팔찌 풀으셔가지고 내 손에 꼭 쥐어주시고 이제 꼭 만나기를 기도할게 하면서 이제 가셨거든요. 그 동남아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네. 어떻게 해서 탈출을 하게 되고 오게 되는 겁니까? 저희 그 오빠가 저를 이제 데려오고 싶어서 한 행동이 납치였습니다. 공동체 작전이? 그 납치를 하게 된 그 계기가 제 발로 갔다고 이렇게 되면 저희 아빠 엄마는 진짜 이제 끝나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이제 사람들을 이제 고용을 해갖고 납치 자작극을 벌린 거예요. 맞아, 그게 안전해.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그 최종 날짜를 어떻게 잡았냐면 평양에 가기 한 3일 전에는 저희가 봉사를 못 내려와요. 봉사를 못 내려오고 갈 준비를 해요. 그래갖고 이제 연휴 때와 같이 막 보러 왔다고 이제 왔는데 그날 이제 오빠가 이게 마지막 봉사고 못 내려오겠구나를 알고 이제 조장한테 야, 쟤 평양에 가니까 무슨 선물이라도 사줘라 해서 돈을 엄청 쥐어준 거예요, 조장한테. 그러니까 이제 조장 입장에서는 아싸라비야 이게 나한테 글러온 떡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정에도 없던 나를 갑자기 데리고 아침에 밥을 먹는데 쟤랑 시장 나갔다 올 거니까 니네 잘들 하고 있어 하고 나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나온 시점에 벌써 오빠는 그걸 지키고 있었어요. 아침 새벽부터. 이거 거의 도박인데. 오빠가 너 그러면 저장한테서 5m만 떨어져. 5m만 떨어지면 그냥 다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그 얘기는 언제 했어요? 미리 좀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나간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저 이제 그 얘기를 막 이제 하면서 갔는데 계속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음에 들어, 이거 마음에 들어 하면서 막 이제 따라붙다가 이거 일단은 사주세요 해갖고 걔가 거기서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 사이에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 하면서 이제 그걸 집었어요. 집고 보니까 5m가 아니고 한 6m, 7m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좋았어. 그래갖고 탁 돌아섰는데 누가 내 손을 확 잡는 거예요. 조용하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저를 막 이제 데리고 제가 이제 한 50m를 뛰어가서 걔가 이제 저희 오빠 손에 제 손을 이제 이렇게 놔줬어요. 오빠 거기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바로 국경을 넘어야 되겠다 해갖고 이제 오빠가 이제 첩보 작전을 편 거죠. 앞에 차 5대를 동원해가지고 앞에 2대를 보내면서 앞에 전방을 주시하는 차예요. 걔네는 뒤에 2대가 따라오는 차는 뒤에서 누가 우리를 따라오지 않는지 감시하는 차고. 그리고 이제 5대가 막 가서 국경 10분 전 거리에 딱 갔는데 어머 전화가 온 거예요. 오더니 오지 말라고. 너 경찰에다 지금 포위됐다고. 경찰이 캐리어까지 다 뒤진다고 오지 말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국경을 그 10분 남겨두고 저희가 이제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데 이제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4일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일이 되자니까 오빠가 노트북을 가져가셔가지고 저희 위치를 다 이제 인공위성으로 찍어서 막 보내고 해서 지인분들 도움을 받아서 이제 무사히 이제 국경을 넘어갔고 바로 한국으로 왔어요. 그 감옥으로 가서 이런 코스를 온 게 아니라? 대박. 있었잖아요. 네. 식당에 있는 사람도 간부는 도청을 할 것 같은데. 그게 엄청 심해요. 북한 이제 해외 나가면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북한으로 전화를 걸잖아요. 무조건 도청을 하거든요. 근데 그 도청하면 귀에 들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뭐가 탈락하고 들리는 게 뭔가 이렇게 귀가 뻥 뚫린 느낌이 소리가 들려요. 달리고 울리거나. 저도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캄보디아에서 북한으로 이제 전화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서로 자기네가 도청된다는 걸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아니까 말을 엄청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건덕지 잡히지 않을 말을 하려고 계속 말이 계속 느려지고 그랬다가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돌려 말하면서 근데 해외에서
그냥 북한 사람끼리 전화하면 그건 도청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정업원들은 이제 손님하고 대화를 하면 이제 버이원이 너트를 하나 줘요. 야 여기 너트에다가 손님하고 대화한 거 다 적어라 하면은 이제 너트에다 다 적어서 이제 뭐 버이원한테 얘기를 하고 뭐 한 명이 말이 다르다 하면은 3자 대면을 시켜서 맞을 때까지 확인을 하고 이제 제가 버이부 스파이였거든요. 버이부 스파이였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예이. 이러네였어. 무서워. 근데 이제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버이원이 24시간 감시해도 정업원들이 자는 뭐 숙소나 샤워실까지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정업원들한테 서로 스파이를 만들어서 듣는 거예요. 서로 또 정업원끼리. 일주일에 한 번씩 부르면 뭐 어느 친구가 이제 어느 언니가 뭐 한국 드라마 보는 것 같습니다 하면 이제 정해주면서 그래 써라. 쓰고 이제 가명 쓰고 이제 도장 찍고 나오고 이제 그렇게 좀 했죠. 혹시 나를 일러 바쳤니? 일러 바치셨으면 여기 없으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만약 해외 뭐 간부들이나 네. 이런 사람들이 좀 오면은 정보 좀 캐오라고 이렇게 좀 시키나요? 그렇죠. 네. 거위급이 오면 봉사원 중에 가장 이제 그 스파이 얘 같은 애를 들여보내서 얘를 들여보내서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이제 갖다가 그 얘기를 보고를 해야 돼요. 음식 먹으면서 나눈 이야기들 같은 거. 근데 이제 어느 정도냐면 버이원이 이제 대사관에서 이제 대사나 참사 이런 분들이 이제 거위급들이 이제 식당에 오면 중국 손님이랑 올 때 있거든요. 그럼 중국 손님하고 참사가 야 중국말로 어떤 대화를 했어 하고 이제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중국말로 대화를 한 거 이제 버이원한테 가서 이제 일로 바치는 거죠. 아니 캄보디아 식당에 계셨다니까 저는 사실 그 식당 2번 가봤거든요. 진짜요? 언제 오셨습니까? 캄보디아 여행 갔을 때 거기 가봤어요. 북한 식당 가서 음식을 먹어봤는데 정말 일단 1차적으로 놀랐던 건 뭐냐면 금방 그 락밴드로 공연을 해요. 그 멤버들이 10분 있다가는 한복을 입고 나서 춤을 춰요. 그러니까 그 멤버 한 명에서 하여튼 롤이 한 5-6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좀 번격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거기서 그냥 공포고 이러니까 말이라도 좀 섞어보려고 몇 마디 이렇게 하면 그렇게 쌀쌀맞게 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한테 이게 보니까 아마도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고 누군가에게 얘기를 걸면 또 한 사람이 뒤에 슬쩍 지나가면서 안 듣는 척하면서 무슨 얘기하는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저희들한테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 동선이. 그러니까 야 이게 감시당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그 식당 안에서도 사실은 느껴져요. 많이 이제 최근에 북한 식당에 다녀오신 분이 이제 저한테 제가 근무했던 식당에 다녀오신 한국 분이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줬는데. 예전에는 이제 농담도 하고 그래도 대화를 하고 뭐 맛있었으니까 뭐 농담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친구들이 거의 이제 멀리 떨어져가지고 한마디도 뭐 하지도 못하고 조금도 말을 섞지 못한다고 하더라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아예 한국인 접촉 금지 분위기예요. 그 이유는 13명의 여종업원이 집단 탈북한 사건이 가장 컸어요. 북한 당국 본국 입장에서는 해외 식당으로 외화벌이를 보내면 이 사람들이 탈북을 하게 된다라는 경계를 하기 시작했고 트라우마가 생겼죠. 최근 정보통한테 제가 들은 소식은 그렇게 이제 휴대전화 사용을 단속한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이제 매니저가 그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저 여기 한국에서 연락하시는 분이랑 메시지를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지금 절대 통화도 안 되고 이제 감시가 심해가지고 이제 절대 문자나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조심을 그렇지. 네. 북한이 해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일단 경제 제재 때문에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식당을 통해 가지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산주의 국가하고 이 자본주의 국가하고 있는데 그 최전선이거든요, 사실 그 식당이라는 거. 그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영향을 받죠.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가운데서 일하는 가운데서 연결도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단속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감시하고 도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가 참 대회에 있는 북한 식당이라는 것이 의심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과연 정말 거기서 음식만 팔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베트남 하노이 고려 식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행 가시는 여행객들도 많이 가시고 하는데 당국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식당에서 도대체 뭘 거래를 했는지. 당연히 식당이니까 음식이 거래가 됐겠죠. 그렇지. 냉면, 또 뭐? 고사리. 술 마시고. 술 빠지면 안 되지. 그런데 이 식당 거래 내역 가운데 식당인데 단년 인식 기술 소프트웨어까지 거래가 됐다는 것이 그래서 공개가 된 거예요. 일반 식당이 아니에요. 미국 CNN 방송은 싱크탱크를 인용해 베트남 하노이의 북한 고려 식당이 안면인식 기술 판매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고려 식당 주인 북한인 김정길이 안면인식 기술 전문가로 추정된다고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차갑다는 거네. 안면 아니면 돈이 없는 중동 국가들이나 아프리카 국가들한테 팔아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개발하는 그게. 보통 식당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잖아요. 오가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이라서 정보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안전과학으로 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가도 전혀 의심받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식당의 방 같은 곳은 벌써 도감청 장치가 있을 거예요. 있다. 그리고 고위부 사람들이 이렇게 이용하는 거는 이 사람이 제대로 얘기를 하는지 이 사람의 충성도가 나한테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을 겁니다.